자, 15페이지 51번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자,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죠. 자, 보통 1년에 시험 한 번 있는 것들은 좀 퀄리티가 높은 시험에 속하잖아요.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기타 뭐 퀄리티 높은 자격증은 다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다만 농림부 장관이 손해평가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7회 때 손해평가사 너무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손해평가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따셔야겠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지금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90일 전까지 인터넷에 공고해야 된다. 큐넷 홈페이지죠. 뭘 공고해야 되냐? 시험의 일시 장소, 시험 방법 및 시험 과목,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응시 수수료, 그리고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선발 예정 인원. 이거 좀 무섭죠? 빨리 봐야 됩니다. 빨리 봐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당연히 응시원서 작성해야 되고 또 응시수수료 내야겠죠. 5번은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사항이고 넘어가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를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사지선다형이고요. 단답형, 기입형 병행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이고 여기다가 계산 문제 포함되죠. 자, 이게 원칙인데 단답, 기입 병행할 수 있다. 여기는 2차는 단답, 기입 나오면 땡큐죠. 서술형이니까. 다음 53번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우리는 1차 시험 공부하고 있고 상법보험편 봤죠? 1과목. 그리고 2과목 농업재해보험법 보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 받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과목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이거 보게 될 거예요. 자, 1과목, 2과목, 3과목. 2차 시험도 1과목, 2과목으로 나뉘고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손해평가와 이론과 실무, 이거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어서 손해평가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자, 어떤 사람이 면제가 될 수 있냐? 보면은 손해평가인으로, 우리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은 공부했었죠? 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이 3년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일을 하다가 나도 이제 그냥 좀 더 높은 손해평가사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이분들은 경력이 있으니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고, 다음은 손해사정사. 이분들도 1차 시험 면제해 줍니다. 다음 기관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감독원 있고요. 형광펜 칠게요. 금융감독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있고 지역농협 아니라 농협중앙회입니다. 여기는 그냥 중앙회가 아니라 NH농협 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협중앙회. 여기에 한정하는 거고, 손해보험회사. 여기 NH농협 손해보험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요게 좀 특이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여기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해야 돼요. 이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3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55번 넘어가서 합격 기준 보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1차 시험.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평균 60점 이상이고, 근데 둘 다 꽈락이 40점 이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2차 시험을 봤는데 1과목을 90점 맞았어요. 합격한 줄 알았어요. 근데 2과목을 30점 맞아버린 거야. 그럼 평균 얼마입니까? 60점이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최소 4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30점 때문에 이분은 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탈락. 그러니까 40점은 넘겨야 됩니다. 3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뽑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TO가 생겼어요. 손해평가사 시험이. 정원이 생겼는데 이 정원 안에서 합격 기준이 다 넘었다 해도 성적 순으로 뽑아서 자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생기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겠다는 거고, 최종 합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올라갈 겁니다. 큐넷이겠죠. 56번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면요, 손해평가사 자격증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격증은 장관이 주는 건데 발급은 어디서 한다? 농금원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 농금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격증 발급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다음 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 교육은 누가 시킨다? 장관이 시킨다. 18페이지 58번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우리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는 배웠었죠? 이 자격 취소 사유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여기에 따른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걸 볼 건데, 먼저 일반 기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에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또 똑같은 짓을 저질러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 횟수가 올라간다.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죠?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 그러니까 적발 후 행정처분을 받은 날. 근데 처분 후에 또 걸렸다. 자, 이날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또 걸리면은 그냥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행정처분 차수, 기간 내에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 그거의 다음 차수로 한다. 그리고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자, 개별 기준이 중요한데 개별 기준 볼게요. 자, 얼추 보면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 경우 빼고는 다 원아웃이죠. 보면은 손해평가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이때도 1회 위반하면은 그냥 바로 자격 취소고, 자,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때도 바로 자격 취소. 그리고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때도 바로 자격 취소입니다. 우리 앞전에 손해평가사 취소 사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랑 여기랑 좀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59번은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 기준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기간의 계산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중처분도 마찬가지고요. 4번이 좀 달라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정지기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 정지기간.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 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라번은 처분 기준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그리고 경미,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결과를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람이 실수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별 기준 보겠습니다. 정지 처분 기준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까지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정보 중요하다 했죠. 자, 이게 좀 빡셉니다. 6개월이고요. 1년이고 1년이에요. 우리는 611이라 외웁시다. 4번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우리 손해평가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자 사이 그리고 사업자 사이에 있는데 저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자라든지 보험사업자라든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어. 그러면 바로 6개월, 1년, 1년. 여기도 611이라고 해봅시다. 정지 처분 기준에서 6개월, 1년, 1년은 가랑 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때는 3개월, 6개월, 6개월, 366으로 외워줍시다. 라버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는 자기랑 그 손해와 이익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자라 했어요.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정지입니다. 366이에요. 여기서 366은 다랑 라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366. 그리고 마는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반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 시 이거 두 개 묶어서 경고 1개월, 3개월 경고 1개월, 3개월 경일일이라 할게요. 경일삼 경일삼 이거 두 개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일반 기준보다는 개별 기준이 좀 더 중요하고요. 6개월이나 1년, 3개월, 6개월 이런 숫자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60번은 보험금 수급 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 우리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공부했어요. 보험금을 받는 전용 계좌. 자, 이거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볼게요.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보험 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여기에 수급권자의 명의, 계약자의 명의죠.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에 사본을 첨부하여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보험금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 정지 등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61번 보험금의 압류금지. 보험금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함부로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 자,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요거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 이때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전액. 그리고 1번 이외에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 받은 경우가 아니면은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다 정리해 드렸었죠. 다음 업무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페이지 키포인트 22번. 자, 22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게 여기에 나온 겁니다. 무슨 업무의 위탁이었죠? 보험 모집. 그리고 손해평가. 이 업무를 누가 위탁받냐? 지역농협, 지역축산농협, 그리고 지구별 수협, 수협은행, 그리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한 자, 비영리법인은 협회라 했습니다. 자, 협회는요, 보험 모집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험 모집은 위탁할 수 없다 했습니다. 손해평가 관련 업무만 위탁하는 거예요. 이 협회는 보험 모집은 안 되고 손해평가 업무,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통계 업무. 이 두 개만 위탁할 수 있다. 여기 업무 위탁 누가 요청하는 거였죠? 재보험사업자가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지역이에요, 지역. 중앙회가 아니고 지역, 지구별.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는 지역 단위에서 위탁을 받는다. 다음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 이름들은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보험 가입자의 기준,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보험료 때문에 받는 거고, 보험료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운영비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3번은 우리 보험료는 지자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했어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와 보험자의 가입 기준, 요거를 확인하여 결정 지급할 수 있다. 64번 재보험 약정서. 재보험입니다. 재해보험이 아니에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재보험은 누구랑 맺는 보험이었죠? 재해보험 사업자. NH, 농협, 손해보험.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정부였어요. 자, 이 둘이 맺는 보험입니다. 이때 재보험 약정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때 재보험 약정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다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재보험 약정 기간에 관한 사항, 재보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의 지급, 분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재보험 약정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보험 약정서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65번 기금 계정의 설치. 자, 우리 재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적금 드는 것처럼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데, 이 기금은 장관이 협의해서 농업 재보험 기금, 이걸 기금이라고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 이 기금의 관리 운용은 장관이 하는데, 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에서 위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탁하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그리고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하여 농림부 장관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고시하는 업무. 이것도 선택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농금원은 중요하니까 형광펜 쳐줍시다. 2번 기금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농금원은 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3번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기금의 결산, 이것도 중요해요. 기금의 수탁관리자는, 그러니까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 농금원이죠. 이 농금원은 회계 연도마다 뭐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걸 받은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이 기금 수탁 관리자로부터,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금 수탁 관리자가 있고요. 농금원이죠. 그리고 농림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 장관. 여기에 기재부 장관. 이 기금 수탁 관리자, 농금원은요, 기금 결산 보고서를 2월 15일까지 농림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이 기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또 심의회 심의까지 거친 다음에 기재부 장관에게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는 검토가 끝난, 심의가 끝난 기금 결산 보고서겠죠. 좀 돈 관련된 거라 약간 복잡하죠. 그리고 이 기금 결산 보고서에는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된다. 결산 개요, 수입 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68번 여유자금의 운용. 자, 기금에 돈이 넘쳐날 때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이걸 협의해가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요. 국채, 공채, 그 밖에 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계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통계 업무의 위탁이에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아래의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중앙에 위탁할 수 있고, 산림조합중앙에 위탁할 수 있고,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료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비영리법인, 협회, 그리고 공익법인, 농금원. 여기까지가 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인데 통계 관련 업무의 위탁은 키워드가 중앙회입니다. 중앙회. 그리고 농금원까지 보험 모집이랑 손해평가의 업무 위탁은 어디였습니까? 지역단위조합에서 봤었죠? 지역 농협이라든지 지역 축협이라든지 여기는 중앙회예요. 2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70번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라 했죠.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품목을 추가할 때 그냥 무작정 추가할 수는 없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라 했어요. 시범사업이.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이거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상 목적물, 어떤 품목을 넣을 거냐, 사업 지역,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 기간 얼마나 할 거냐,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얼마나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 밖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업 결과 보고서에는 보험 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실적이 있었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문제점은 없었나, 사업의 중단, 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끝낼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 결과 보고서고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죠. 장관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71번 보험가입 촉진계획의 제출. 우리 보험가입 촉진계획 배웠잖아요. 이 수립하는 걸 배웠는데 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보험가입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년도의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농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보험상품의 개선, 개발계획,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했죠? 수립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재해보험 사업자였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수립한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또는 해수부 장관. 매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1월 31일까지가 중요해요. 72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가입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고요. 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3번 농림부 장관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농림부 장관은 이러한 경우에만 손해평가사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는 못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